자, 전기화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화학, 케미스트리죠. 케미스트리는 케미스트리인데 일렉트로, 바로 전기화학이죠. 전기화학이랑 일반적인 화학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바로 이놈이죠. 전자가 오고 가고 전자가 거래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관해, 그게 전자가 결부가 되면은 전기화학이고, 그다음에 그 전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전기가 나온다는 거죠. 혹은 전기를 먹기도 하고 전기를 뱉기도 한다는 게 전기화학입니다. 근데 전기화학의 응용 분야는 정말 폭이 넓어요. 사실은 다른 학문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그 늦게 이제 좀 이론적인 것들이 이제 좀 잡히고 그랬던 학문이긴 한데, 전기화학이 사실은 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전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학을 해야 되고, 화학하는 입장에서는 또 전기를 또 손을 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 미뤘었긴 했죠. 근데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전지, 배터리 분야, 아마 이 배터리 분야는 또 어떤 ESS라고 그러죠.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이런 저장 시스템 뭐 이쪽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많이 발달한 건 도금이죠. 도금, 그다음에 뭐 도금 혹은 도장, 자동차의 전착 도장 뭐 이런 거 하는 거, 전기를 깔아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식. 부식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부식을 하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여전히 많이 돈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식, 그다음에 부식에 대한 방식, 부식을 방지하는 걸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런 큰 뭐 카테고리로 이제 전기화학은 이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챕터 1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기화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다뤄야 될 것들은 전기, electricity, 그리고 뭐죠? current, 전류죠. 그다음에 전기와 전류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전기화학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런 거고, 전기 에너지는 정말 위력적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정말 위력이라는 게 뭐 나쁜 쪽으로 사용한다면은 이제 뭐 옛날 시대 때 뭐 지금도 뭐 또 그런 데가 있겠죠. 전기 고문을 하는 데서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전기 에너지의 위력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 에너지는 지금 사실 우리가 모든 에너지 어쩌고 얘기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전기 에너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와 전기와 원자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 전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전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임금님을 전하는 그 전하가 아니죠. 전하는 어, 쿨롱의 단위를 사용을 하죠. 그다음에 쿨롱의 법칙과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대한 얘기를 뭐 손을 대야 되는데, 뭐 이걸 설명하기는 좀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적인 포텐셜이라고,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이거를 다른 말로 전이라고 얘기하고, 전압의 단위를 쓰고, 전류는 암페어의 단위를 쓰는 거죠. 이놈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화학이라는 건 되겠죠. 엘렉트리시티랑 케미스트리를 짬뽕한 거예요. 합친 거죠. 그래서 전기적 에너지와 화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케미컬 에너지 혹은 뭐 그 화학적인 변화 혹은 화학적인 에너지를 어,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는 이제 갈바닉 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갈바닉 전지라고요. 전지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터리들이죠.
배터리들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여러분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배터리 아마 방전 모드일 때 이런, 자,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는 배터리에서는 어떤 화학 반응이 뭔지는 몰라도 분명한 거는 모종의 화학 반응이 벌어지겠죠. 어떤 반응인지는 여러분 지금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화학 반응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벌어지고 있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제 그 전기 에너지로 이제 끌어 쓴다라는 거죠. 이거를 바로 이제 갈바닉 셀이라고 얘기하는 갈바닉 전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서 화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즉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공급해서 안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일어나게 해주는 거. 이거를 전해전지. 이거를 아마 충전이겠죠. 충전은 그냥 놔버려두면은 그 충전 반응은 벌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전기를 주면은 이 충전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충방전 얘기하는데, 이제 좀 이걸 얘기하면 방전 부분은 갈바닉 전지고 충전 부분은 그 저기 전해 전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전기화학에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산화라는 거는 산소를 만나서 뭐가 되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그 전기화학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조금 그거랑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전하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서로 맞지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응물의 총 전하는 생성물의 총 전하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반응물의 산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산화랑 환원 반응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할 건데, 산화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도 옥시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는 산화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리튬 전지를 봅시다. 리튬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전자가 됐다. 그러면 리튬 입장에서 전자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잃고 산화수를 증가한 거죠. 산화수 증가되죠. 플러스가 됐죠. 그다음에 환원이란 얘기는 이거의 역반응. 리튬 플러스가 전자를 만나서 리튬 금속이 돼버렸다. 그럼 리튬 리온 입장에서는 전자를 어디서 받아온 거죠. 그래서 산화수, 즉 플러스 2가 제로가 돼버린 거죠. 플러스 1이 제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산화수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산화제, 환원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화제는 뭐냐면 지는 환원이 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놈을 산화제라고 얘기합니다. 환원제는 반대죠. 지는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로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산화와 환원을 얘기를 해보면, 산화는 산화수가 증가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얘기했죠. 뭐 플러스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환원이라는 경우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결국 어차피 전자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를 하나 받았으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하나 줄은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전자를 잃음과 전자를 얻음. 산화는 전자를 잃은 겁니다. 그럼 잃었다면 누구한테 잃었냐? 환원된 놈한테 잃은 거죠. 이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수소를 잃음 산소를 얻음, 이거는 여러분이 뭐 복잡한 얘기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뭐 좀 얘기를 해보죠. 이 반응은 징크가 뭐죠? 아연이죠. 아연이, 자, CuSO4 황산굴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아연은 금속 상태입니다. 금속 상태의 아연이 CuSO4 안에 있는
CuSO4 이 안에는 구리가 이가의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징크가 아연이 이가 이온, 그 다음에 구리는 금속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아연 입장에서 봅시다. 아연 입장에서는 금속으로 있지만 구리한테 전자를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황산 아연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산화수가, 자 보시죠. ZN이 아무것도 없지만 산화수가 얼마나 증가했냐면 무려 2개나 증가했죠. 전자를 2개를 잃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구리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CU 입장에서 보면은, CU 편의점 아닙니다. 구리입니다. 코퍼. 구리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은 거예요. 일렉트로네이션, 바로 전자를 얻어버렸습니다. 구리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오타가 났네요. 여기 CU2 플러스죠. CU2 플러스가 전자를 먹어서 CU가 되죠. 대신에 플러스가 2개였는데 마이너스 2개를 먹어버렸으니까 산화수는 감소한 거죠. 자, 이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반응은 이제 자발적인 반응인데, 이 반응이 왜 이런 식으로 벌어지냐면, 혹시 여러분이 그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 아니면 일반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거는 뭐 그 카카나마라 뭐 이런 거 혹시 기억납니까? 그런 거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등등등 뭐 있죠? 그 다음에 수소, 구리, 순, 은, 백금, 금, 이런 놈들 중에 이쪽 그 이온화 경향이 전자를 잃고 이온화되는 쪽이 이쪽이 더 강하죠. 이쪽은 점점 전자를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경향인 거죠. 그래서 이 수소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여러분 봤을 때 이 아연이랑 구리랑 보면은 아연이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이 더 강하다고 그랬죠. 이거를 이렇게 나눠진 기준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천천히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뒤에 챕터에서.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이제 자발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다니엘 전지라는 걸 만들었는데, 다니엘 전지라는 거는 아마 인류 최초로 전기를 휴대하는 장치, 더더군다나 휴대한 상업용 전지라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반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뒤에 다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전기화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전기화학 역사의 시작. 루이기 갈반이라는 사람이 개구리 뒷다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얘기 1791년에, 그 다음에 1800년에 알레산드로 볼타라는 사람이 볼텍 파일, 그 볼타 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갈반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의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좀 갈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좀 틀렸다라는 거를 좀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전기화학의 정말 중요한 원리 현상을 이제 발견을 시작을 한 거죠. 그다음에 납이라는 사람이 1807년에 용융염을 전기 분해를 해서 알칼리 금속을 이제 석출을 한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전기분해 반응을 해봤더니 진행 정도가 전기의 양이랑 비례함을 밝혔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페라데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9세기에 넌스트라는 사람이 뭐 네른스트라고 읽기도 하고 넌스트라고 읽기도 하는데, 좀 미국식으로 보면 넌스트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넌스트 이퀘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연력학을 전기 화학적으로 본격적으로 전기화학 이론이 이제 시작을 시킨 사람이 넌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씩 좀 그 전기화학 역사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루이기 갈반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이분이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개구리 뒷다리들을 쫙 걸어놨죠. 이건 뭐냐면 라이덴병 뭔지 알죠? 그 여러분 저 뭐야, 동그란 거, 뭐 이렇게 동그란 거에 이렇게 여러분이 손을 여기다 딱 대면 전기가 번개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발명을 해봤는데 일종의 정전기 가지고 만든 건데 뭐 이런 라이든병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시대에는 천둥이 전기 방전 현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현상에 관한 많은 진전이 있었죠. 전기 화학이 아니라 전기 현상에 관한 그 초창기에 많은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음, 또 하나는 전기 충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기 뭐 감전되는 거 있죠. 이런 거나 전기 전기 뱀장어 같은 경우는 뱀장어가 전기를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거에 충격같이 생체에서 나오는 전기 현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쏟아졌어요. 근데 정확하게 1791년에 볼로냐 대학의 교수인 루이기 갈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원래 해부학자인데, 해부학자라는 사람이 1731년에 태어나서 1798년에 죽었죠. 그래서 한 61년, 61년 살다가 갔네요. 옛날 시대에 이 정도면 많이 산 거죠. 60년. 그래서 실험실에서 개구리 다리를 절개하다가 개구리 다리의 근육 신경 조직을 다른 금속 조각들에 접촉시켰더니 다리가 분명히 죽은 개구리 뒷다리가 찌릿찌릿하고 경련이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해부학자였다고 그랬죠. 해부학자였던 갈바니는 이거를 이제 전기뱀장어가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개구리 다리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착각을 했는데 당시의 기술은, 그때 당시 18세기라고 그랬죠. 18세기의 기술은 그 동물의 신경 자극, 우리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전기 신호예요. 우리 몸에. 그런 것도 복잡한 전기화학적 기술이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생각한 거 역시도 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한 그 진전을 이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볼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갈바니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동물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전기가 분명히 개구리의 신경 속에 숨겨져 있을 거다. 왜냐면 이 사람은 어떤 해부학자였으니까 약간 의사 쪽에 가까웠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볼타라는 사람은 뭐냐면, 뭔 소리냐, 전기가 통하는 금속 사이에 동물이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다른 종류가 다른 두 금속이 접촉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게 전기다. 이 말이 사실이었죠. 그래서 알레산드로 볼타라는 사람이 전기를 가도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전기를 가두는 건 뭐냐면 볼타 전지라는 걸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기한 대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갈바니가 말한 거를 다 믿고 있었는데, 그거랑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 과학계 자체가 큰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갈바니파하고 볼타파로 나눠서 서로 막 이제 나중에는 거의 뭐 싸우기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너무 이러니까 볼타가 아예 이거 싸우는 꼬라지가 보기 싫다. 이 꼴이 너무 보기 싫다. 그래갖고 구리하고 아연만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까 그놈 있죠. 요 놈이요. 이놈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실험을 했습니다. 해봤더니 두 종류의 다른 금속을 가지고 저절로 전기가 나오더라. 라는 거를 했죠. 그래서 구리판하고 아연판 사이에 소금을 적신 종이를 끼워 넣고 여기를 반복해서 쫙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볼타익 파일이라고 얘기죠. 파일. 싸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전기 없이도 금속만으로도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볼타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체 속에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전기뱀장어 같은 경우는 생체에서 전기를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동물에 비해서 전기뱀장어가 굉장히 강력한 전기를 생산해낸다라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볼타는 결국에는 갈바니가 틀리고 자기가 맞다라는 거. 그게 갈바니파 사람들을 완전히 그 속된 말로 다구리를 쳤다. 혼자서 다구리를 쳐준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볼타라는 사람이 근데 그 볼타라는 사람은 뒤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바로 이거예요. 볼타 전지가 이거를 쭉 싸놓은 거예요. 자, 구리판하고 아연판 사이에 소금물에 적신 종이를 깔고 또 아연판 뒤에 이번엔 그 아연판하고 구리판 갖다 놓고 또 여기 소금 좀 계속 이런 식으로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써봤더니 전기가 생겨나더라 라는 거를 이 전기방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그리고 볼타 이론이 맞다는 것을 확인이 됐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소금물이 아니라 이제 좀 더 개량을 한번 해봤어요. 황산용액에 약한 황산용액에다 물곤황산이라 해야 되겠죠. 물곤황산용액에 구리판이랑 아연판을 놔봤더니 전기가 정말 꽤 오랫동안 발생하는 거를 또 볼타는 찾아냈죠. 그다음에 이거를 찾아내는데 자 여기서 이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라이덴병 있죠. 그 왜 그 구슬같이 유리 구슬같이 생긴 거에 여기다 손을 대면은 막 전기가 번개 치는 거지 이렇게 있지만 계속되진 않죠. 그래서 라이덴병에 있는 전기는 가만히 저장돼 있다가 전기를 통하면 바로 사라지는데 볼타가 만든 전지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강물처럼 강물이란 표현을 썼죠. 천천히 계속 흐르는 게 이게 볼타가 만들어낸 전지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한 금속판에서 다른 금속판으로 전자가 움직이는 흐름을 바로 이제 전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금속판 사이에 전자가 잘 다닐 수 있게 하는 용액인데 전해질을 두었는데 초창기에는 소금물에 적신 종이가 바로 이제 소금물이 전해질이죠. 근데 개량한 모델에서는 여기서 있죠. 개량했을 땐 이게 뭐가 되냐면 아마 약한 황산용에다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고 이게 전해질을 또 이제 현대 배터리에서는 전해질을 어떤 거를 또 잘 만드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쓰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의 전해질은 굉장히 그, 그 많은 진화 과정을 거쳐서 많은 학자들이 하고 많은 기업들이 많은 돈을 쏟아서 지금처럼 현재 사람이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 그 전지 중에는 리튬만큼 에너지 밀도가 높은 놈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소가 에너지 밀도가 리튬보다도 훨씬 더 높지만 그건 이론일 뿐이고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는 그 리튬 전지가 에너지 밀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자, 볼타는 또 여기서 전해질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봤죠. 그래서 전해질에다가 초창기 전해질은 소금물이었죠. 여기다가 양이온과 음이온을 내놓아서 이온들이 서로 반대 전기를 띤 금속으로 끌려가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를 그 볼타라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얘기죠. 전해질과 비전해질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전해질은 어떤 그 물질이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섞여 있는 건데, 비전해질은 이온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분자 상태로 섞여 있는. 예를 들면 이거는 얘는 이제 그 소금이 물에 녹으면 뭐가 되죠? 나트륨 이온이랑 Cl- 이온이 돼버리는데, 이거는 설탕물이죠. 설탕물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설탕 덩어리가 굉장히 작아져 갖고 물에 쭉 골고루 퍼져 있는 거, 그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전해진 물 속에서 이온화되고 비전해진 물 속에서 그냥 분자 상태로 있는 거죠. 그냥 사이즈만 작아진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구리 판때기, 이쪽에는 그 아연 판때기, 이쪽에는 구리 판때기를 갖다 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 묽은 황산에다 집어넣어 봤더니 전기가 발생하더라. 뭐 수소 발생하는 거는 뭐 다음 얘기고, 여러분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대신에 아연은 점점 줄어들고, 아연은 점점 앙상해져 가고 있고, 사실 구리는 점점점 덩어리가 붙은 모양을 나와야죠. 구리가 붙지 않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구리가 붙지 않고 그 수소가 발생해서 나간다. 이거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1800년에 처음 연속으로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전지를 처음 개발한 공을 인정받아서 이제부터 전압 측정원 단위는 그 볼타라는 사람이 떠서 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줄여서 V라고 얘기했고, 이놈은 뭐냐면 뒤에도 설명 줄 퍼 쿨롱, 그 전화 하나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느냐가 이제 바로 전위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금속과 용액과 화학 반응을 이용한 것을 화학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 그 볼타가 처음으로 만든 바로 요 전지, 아까 요게 아니죠. 아까 요놈, 이놈이 계속되는 꾸준한 진화를 거치고 물질도 바꾸고 전해질도 바꾸고 뭐 이런 거를 어떤 게 더 좋냐 뭐 이거를 쭉 개발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전지, 혹은 마트 같은 데서 얼마든지 파는 왜 그 1.5V 전지 있죠. 그런 걸로 진화가 된 거죠. 그래서 볼타의 대단한 업적은 뭐냐면, 일단 전기를 가두는데 성공을 해갖고 지금 현재 인류가 어디서든지 전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최초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제 볼타입니다. 볼타의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설명을 제가 했죠. 잠시 그 다음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좀 보도록 하죠.